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5회에 걸쳐서 총 100문항을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간단하게 우리 그 수업 범위, 단원별 모의고사, 단모라고 하죠, 단모. 단모의 학습 목표와 시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총론하고 경제론 수업 진행할 건데요. 우리가 총 부동산학개론이 8개 편인데 총 5회에 걸쳐서 20문제씩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총 100문항이 주제가 될 거고요. 1주차는 오늘 수업입니다. 총론하고 경제론 수업을 20문제, 중요 문제만 뽑아서 진행을 할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순서대로입니다. 시장하고 정책론을 역시 20문항. 세 번째는 투자론만 할 거예요. 이 수업이 상당히 중요한 수업이 될 것 같네요. 투자론. 네 번째가 이제 금융하고 개발론을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금융론, 개발론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다섯 번째가 감정평가론만. 이건 또 20문제 다 봐야 됩니다. 감정평가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그 투자론이 좀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작년에 3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제 생각에는 한 8개까지도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는 20문제. 감정평가론.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파트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론도 역시 20문제 단독으로 출제를 할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2개씩 묶어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20문제씩 5회 동안 진행을 할 거니까 100문항 정도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시험 막판이 되면 상당히 중요한 수업을 해요. 쪽집게 백선이라고 해서 그 한 9월달, 8월달 정도 되면 시험 막판에 100문제 뽑아서 하는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이 정말 좋은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문제를 조금 빠르게 미리 보는 쪽집게 백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난이도는 통상적으로 이제 단모는 중하고 하에 맞추려고 노력은 했는데, 중간중간 상도 한두 개 정도는 섞어 넣어 볼 거예요. 너무 중과 하만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좀 공부 좀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약간 시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제가 한 회차당 1개, 2개 정도는 난이도 상도 넣어 볼 겁니다. 그 문제를 풀 때 잘 안 풀릴 거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이론적 습득이 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잘 풀리진 않을 건데, 그 해설 강의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해설 강의를 듣고 궁극적으로 이 20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문제 풀이 과정에서 좀 잘 안 풀린다, 하지 말까?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좀 힘들더라도 열심히 5주차 분량을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늦게 시작을 했죠, 그죠? 원래 1월 달부터 먼저 시작을 하셨는데, 그래서 다음 주는 아마 단원별 모의고사 진행이 없을 거고요. 시장 정책 수업을 끝내고 그 다음 주에 진행을 또 한번 하고, 이렇게 진도에 맞추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원래 진도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을 못하고 우리 심화이론 수업에 맞추어서 단원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제가 미리 공고를 한 주 전에 할 거예요. 다음 주는 단원별 모의고사가 수업이 없어요. 왜냐면 다음 주는 시장론 수업밖에 안 진행됐기 때문에 정책론 수업을 못했거든요. 그 다음 주에 정책론하고 또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오전 심화이론 수업이 진행이 되고 계속 진행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문제 풀 때 20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20문제인데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고요. 부동산학 개론에서 2개만 좀 조심을 하십시다. 여러분들 만약에 20분 시간 재서 문제를 풀 때 20문제를 다 못 풀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요, 벌써부터 뭐를 좀 연습하시면 좋냐면, 제껴야 될 문제와 풀어야 될 문제를 갖다가 좀 이렇게 선별하는 작업이 좋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그 1번 문제 풀고 2번 문제를 풀고 또 3번을 풀더라고요. 그 다음에는요, 4번을 풀겠죠, 그죠? 예. 그 중간에 계산 문제가 나오면 또 꾸역꾸역 그걸 풀더라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를 건데 그걸 꾸역꾸역 풀더라고요. 그렇게 실전에서 하시면 절단 나요. 그러니까 20개 중에서 지문 짧은 것도 오늘 많이 있거든요. 짧은 거, 자신 있는 거, 계산도 좀 쉬운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빨리빨리 여러분들 뽑아서 문제 푸는 작업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문제 푸지 말고 자신 있는 거, 그러니까 순서대로 문제 푸지 말고 자신 있는 거 먼저 뽑아서 문제 푸신다는 거, 실전에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오늘도 보니까 그 찍기 연습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여러분들 찍는 거, 이거는요, 우리 못 푼 문제는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예, 찍는 거 이게 상당한 기술이에요. 상당한 기술. 그래서 제가 단원별 모의고사도 정답 배분을 똑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40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1번 정답이 8개, 2번 정답 8개, 3번 정답 8개, 4번 정답 8개, 5번 정답 8개씩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단원별 모의고사는 20문제씩이니까 1번 정답이 4개 있어요. 2번도 4개, 3번도 4개, 4번도 4개, 5번도 4개. 그러니까 제가 정답도 똑같이 맞추거든요. 4개로 똑같이 맞출 거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 미리 푼 문제 있을 거고 못 푼 문제는 반드시 찍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따라 3번이 많다 그러면 오늘따라 2번이 별로 없네 하면 나머지 문제들을 2번으로 찍어 놓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연습이라고 해서 실전하고 다르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찍기 연습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찍기 연습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실전에 가셔서 원래 본인이 가지고 계신 실력 외에 20% 정도의 추가적인 베너핏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꼭 못 푼 문제는 찍는 연습까지를 하시고요. 세 번째는 해설 강의입니다. 해설 강의. 해설 강의를 한번 보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원별 모의고사는 당분간 기출 문제까지 가더라도요. 단원별 모의고사는 계속 풀어보고 또 해설 강의 보고 풀어보고 해설 강의 보고 해서 한 번에 그치지 마시고 2번, 3번 반복하면서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궁극 목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지금 단원별 모의고사 20문제씩 5회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100문제 100점 맞을 때까지. 100문제를 100점 맞을 때까지 공부하시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부동산 학개론 학시 점수 반드시 보장합니다.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지 마시고 요 100문제를 100점 맞을 때까지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계속 반복, 해설 강의 반복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해설 강의 다 들을 필요도 없는 거야. 내가 만약에 7번 문제가 좀 잘 안 풀린다 하시는 분들은 7번 문제를 갖다가 제가 지금 판사하는 내용을 갖다가 쓸 생각하지 마시고 강의를 갖다 이렇게 보라는 거야.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나중에 7번 문제 풀기 위한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마시고 나중에 7번 문제가 안 풀리면 해설 강의 보고 와서 이제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제가 지금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막 별표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갖다가 그대로 옮기는 작업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뭐 이렇게 좀 필기를 해야 되겠다. 말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 쓰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고 좀 귀찮더라도 요즘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핸드폰으로도 강의 볼 수 있고 하니까요. 2번, 3번 반복해서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설 강의를 통한 반복 학습.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요. 요 20문제 곱하기 5, 100문제를 100점 맞겠다. 전과목 다 6과목 전과목 다 100문제를 100점 맞을 때까지 공부하시면요. 여러분들은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마 문제풀이가 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문제풀이에 주안점을 두고 공부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데 문제풀이 하는 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상당히 빠른 수업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선행학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힘을 좀 붙이더라도 열심히 따라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힘든 거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우리 요 과정만 극복하시면 한 7월 달쯤 되면 그때 그거 하기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 좀 힘 좀 내서 나중에 웃으면서 올해 여러분들이랑 저랑 헤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튼튼한 기초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문제 해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인데 요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고 복합 부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구분 못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경기라고 얘기를 해요. 법경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기술적을 물리적 그러거든요. 요 세 개가 결합이 되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고 토지하고 건물 그래도 되고요. 토지하고 정착물 해도 돼요. 요거 두 개를 일체로 다루는 것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경기 결합되면 말 길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요. 토지 건물 두 개만 결합되면 말 짧게 복합 부동산 이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법과 경제는 그 형체가 없어서 무형적 측면이라 그래요. 근데 기술적 측면은 얘만 유일하게 형체가 있어서 유형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 동의어들 쭉 다 한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기술적, 물리적, 유형 이 모두 같은 말입니다. 한 번 더 기술적, 물리적, 유형 이 모두 같은 말이에요. 법에서는 숫자 2, 경에서는 숫자 5, 기에서는 숫자 4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법률적 측면에서는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 부동산이 뜨면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인데 토지 및 그정착물로는 협광의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둘 다 있거든요. 준부동산 요거 갖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준부동산이 있으면 광의, 준부동산 없고 토지 및 그정착물만 있으면 협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삼본 생소상,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인데 토지는 대표적인 생산재입니다. 하지만 토지가 소비재가 될 수 있나요? 그러면 소비재 될 수 있습니다. 자로 출발하는 것 중에서 자산, 자본처럼 돈과 관련되는 것들은 경제적 측면으로 가고요. 기술적 측면은 공자, 위환입니다. 공간, 자연, 위치, 환경. 그 문제 풀다가 공간, 자연, 위치, 환경이 뜨면 얘는 기술적 해도 되고 물리적 해도 되고 유형적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자, 준부동산 요놈은요, 원래는 부동산이 아니었는데 등기 등록이라는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의 준하에 취급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등의 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의 재단, 어업권, 임목 등의 기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모든 준부동산은 저당권 설정이 돼요. 모든 준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준부동산이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은 중개사법 시행령에 박아놨습니다. 딱 두 개입니다. 재단하고 임목하고. 그래서 준부동산이지만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는 준부동산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이런 것들은요. 준부동산은 맞지만 그래서 저당권 설정도 되고 감정평가의 대상도 되지만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게 부동산 중개대상물이 되면 이상하잖아, 그지? 자격증 열심히 따서 차 팔고 있으면 차 중개하고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에는 기계 종류는 배제된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갑시다. 법경기가 떴죠. 법경기가 뜨면 얘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지 복합 부동산이 아닙니다. 1번 끝났으면 바로 몇 번으로 가셔야 되면 4번으로 가야 됩니다. 토지하고 그 정착물을 하나로 결합된 것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결국 1번하고 4번 지문은 제목이 바뀐 겁니다. 아직도 이거 구분 못하시면 공부 정말 어지간히 안 하신 겁니다. 징해요, 진짜. 법경기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토지 건물은 복합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박, 항공기, 공장, 재단은 준부동산은 맞습니다. 근데 저당권 좋아요, 감정평가 좋아요. 근데 중개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선박, 항공기는요,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은 종류는 2개, 작게 세분하면 3개가 있습니다. 재단하고 임목이 중개대상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딱 3개만.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만 중개대상물이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2번 체크하신 분들은 제가 파놓은 함정에 걸리지 않네요. 3번으로 갑니다. 잘 걸려. 자,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산연 생소상이 아니고 산본, 자본이 와야 됩니다. 쓰면 한 끗 차이인데 봐주면 안 되나? 절대 납니다. 자산하고 자본만 경제적 개념이고요. 자연은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여기 보시니까 공간 좋아요. 위치, 환경. 여기 하나 빠져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입니다. 공간, 자연, 위치, 환경은 기술적 좋아요. 물리적 좋아요. 걔들만 유형, 그렇지. 유형이라고 합니다. 기술적 측면하고요. 물리적 측면은 모두 같은 개념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 혹시 5번 체크하신 분들은요. 앞으로 복합 개념의 법경기와 복합 부동산 이런 거다 공부 안 하셔도 돼. 그러니까 앞으로 책으로 복습하지 마시고 이걸로 복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답은 5번. 맞추신 분들 감축드립니다. 2번 갑니다. 토지 정착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거 틀리신 분들은 약간 반성의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일로 오세요. 여러분들 일단은 제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목은 토지 정착물입니다. 제목은 토지 정착물. 토지 정착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종속적인 토지 정착물이 있고요. 독립적인 토지 정착물이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종속적인 토지 정착물부터 쭉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담장, 국어,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자연식생, 다년생 식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종속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이거 공부하면 큰일 납니다. 종속은 싹 답니다. 그럼 독립적 정착물이 딱 4개 있거든요. 이 4개를 지금 암기합니다. 첫 번째는 건물이요.
건물. 두 번째는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이요. 세 번째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이요. 명인 방법 갖추었을 때는 수목그루고요. 등기되었을 때는 임목그래요.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이요. 농작물. 이런 것들은 독립정착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소개드렸던 종속정착물과 독립정착물은 토지정착물이 아니에요. 둘 다 토지정착물이에요. 그러면 아예 동산이 있거든요. 아예. 얘들은 이제 토지정착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개 있습니다. 딱 세 개밖에 없습니다. 가수차. 가식 중인 수목, 경작 수확물, 임차인 정착물. 그래서 가식 중인 수목, 경작 수확물, 임차인 정착물, 가수차만 동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뭘 골라내야 되냐면 요거 세 개 골라내고 나머지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정착물에 해당되지 않는 걸 빼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토지정착물에는 종속적인 정착물도 토지정착물이고 독립적인 정착물도 토지정착물이 되는 겁니다. 가수차만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를 빼야 되냐면 임차인 정착물 빠집니다. 가수차거든요. 가식 중인 수목 빠집니다. 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빼고 나머지 기역, 니은, 리을 하셔서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인데 조심하셔야 될 건 있습니다. 무슨 정착물 중? 토지의 정착물 중 종속적인 정착물이 국어는. 그쵸? 근데 니은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은 토지 정착물 중 독립적인 토지 정착물이에요. 토지 정착물은 맞아요. 그다음에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도 토지 정착물 중 독립적인 토지 정착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방법은 토지 정착물 중 종속과 토지 정착물 중 독립을 기억하셔야 되고 어쨌든 이 둘은 토지 정착물이에요. 아예 동산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 문제 맞추시는 분들은 앞으로 토지 정착물 관련되는 문제는 절대로 틀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책 보지 마시고 문제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답은 몇 번? 4번. 4번이 되는 그런 문제. 토지 정착물 해당되는 거 4번입니다. 디귿과 미음 날린 나머지가 되겠죠. 기역? 니은 니을 맞지? 오케이. 3번으로 갑니다. 토지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고 이 문제는 제 나름대로는 서비스 문제로 드린 문제입니다. 서비스 문제. 참석자 전원에게 드리는 선물 같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틀리신 분들은 반성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번 가자. 빈지는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와 같이 소유권이 인정이 되며 활용 실익이 있는 토지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빈지는 활용 실익만 있어요. 활용만 실익만 있고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간평 30일에 나왔던 문제고요. 서비스 같은 문제니까 토지 용어는 뭐 이제 좀 잘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쉬운 거 냈어요.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고요. 이번 맹지는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서 어떤 접촉면도 가지지 못하는 토지고 건축법상 건물을 세울 수 없는 토지가 맞습니다. 법지, 경사진 부분입니다. 경사진 토지 부분이고요. 법률상 소유를 하고는 있지만 활용 실익이 없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1번하고 3번하고는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보세요. 법적 소유권하고 이용 가치하고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거든요. 법적 소유권은 있는데 이용 가치가 없는 토지는 법지. 법적 소유권은 없는데 이용 가치가 있는 토지는 빈지. 그래서 법지, 빈지 빨리 맞추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빨리 맞추는 방법은 둘 다 있다 그래버리거나 둘 다 없다 그래버리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법지, 빈지는 하나만 있어요. 법적 소유권만 있고 이용 실익이 없는 토지는 법지고 법적 소유권 없는데 이용 실익이 있는 토지는 빈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1번은 둘 다 있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4번 후보지는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상호간 나와야 되고요. 되고 있는 나와야 됩니다. 후보지는 상호간에 되고 있어야 됩니다. 상호간에. 예. 이행지는요. 내에서 되고 있어야 되고요. 상호간 되고 있으면 후보지 내에서 용도전에 되고 있는 토지는 이행지가 되는 겁니다. 상호간 되고 있으면 후보지, 내에서 되고 있으면 이행지 구분하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고 4번 가기 전에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저랑 이렇게 그 강의 들으시면서 그냥 복습 끝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괜히 집에 가서 책 싸매고 공부해봐야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는 잘 안 그러는데 예전에 제가 이런데 여러분들 독서실에 공부하고 있으면 한 번씩 쓱 돌아봐요. 그래서 돌아보면 독서실 같은 데서 뭐 커튼을 쳐놓더라고. 이렇게 커튼 같은 거 있으면 암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꼼지락꼼지락 뭘 하긴 해요. 꼼지락꼼지락 뭘 하긴 하는데 어떤 분들이 많으시냐면 한 페이지 펴놓고 그냥 뭐 1시간, 2시간 계속 내가 볼 때 그 시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 이해 안 되나 봐. 머리 싸매고 막 공부하고 좀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특히 공부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 도달하기 전까지는요, 함께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 위주로 해서 빠르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갈게요. 건축법령상 주택은요, 일단 단독주택이 있어요.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또다시 단독 있어요? 다중 있습니다. 다가구 있습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연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 이렇게 공부하기로 했었습니다. 하나 아파트, 얘는 연립, 다른 다세대, 걔는 기숙사가 되겠죠.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일 때 5개층 이상일 때 아파트라 그래요. 연립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이 하고요. 다세대 주택도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예요. 근데 바닥 면적 기준입니다. 바닥 면적이에요. 660을 초과해버리면 연립이에요. 이하면 다세대고요. 기숙사는 일반 기숙사가 있고요. 임대형 기숙사가 있거든요. 근데 둘 다 공동치사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50%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일반 기숙사는요, 일단 장소가 먼저 나옵니다. 어디하고 어디요? 학교하고 공장. 여기만 있어야 돼. 학교에 누가 살아요? 학생이요. 공장에는요? 그렇죠. 직장인 그러면 안 돼. 직장인은 다중에서 나와요. 종업원. 그래서 플레이스하고 펄슨이 나와요. 플레이스는 학교 또는 공장. 사람은요? 학생 또는 종업원. 그럼 일반 기숙사. 임대형 기숙사는요? 20실 이상. 임대 목적으로 제공되는 실이 20실 이상일 때 임대형 기숙사라고 합니다. 다중하고 다가구 이 골 때립니다, 이거. 둘 다 3계층 이하입니다. 둘 다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래서 뭐하고도 구분이 안 되냐면 층으로도 구분이 안 되고요. 바닥 면적으로도 구분이 안 돼요. 그럼 뒤에 붙는 말이 19세대가 떠야지 다가구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학생,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뜨면 이제 다중이가 되는 겁니다.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요, 실별로 욕실까지는 되는데 취사가 안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주요 단어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계층은 아파트에서만 떠요. 다른 데 안 떠요. 5계층 아파트. 연초. 연립은 초가 있는지 빨리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연초. 연립은 초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0실이라는 숫자는 2임대형 기숙사에서만 나와요. 20실은 임대형. 19는 뭐라고? 다가구. 이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또 조심하셔야 될 게, 학생하고 직장인이 뜨면 다중이가 되는 거고요. 학교 또는 공장에 학생 또는 종업원이 떠. 그럼 이거는 일반 기숙사가 되는 겁니다. 구분을 하시고. 자, 방금 제가 기숙사 이거 주택이라 그랬어요. 주택 아니라 그랬어요. 주택이라 그랬죠. 무슨 주택? 공동주택입니다. 근데 주택법에 가면요, 주택법에 가면 얘랑 얘가 주택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럼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는 주택이 아니다? 아니다. 그럼 뭔데? 준주택이라고 합니다. 준주택이 뭔데? 주택 외의 건축물이나 그 부속 토지인데 주거시설로는 이용이 가능한 것들을 준주택이라고 합니다. 주택 외인데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거. 종류 몇 개? 4개. 기호단호. 지호단호 아니죠. 기호단호 맞습니다.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을 우리는 준주택이라고 합니다. 준주택 뭐라고요? 기호단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직전 시험이었던 35회 시험에서는 2문제가 나왔습니다. 주택만 2개가 나왔다고. 주택, 최근에는 계속 출제를 할 것 같으니까요.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 가자. 연립은 초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초가 있는지. 초가 있어요? 뭐 그럼 됐어요. 일반 기숙사는 장소가 학교 또는 공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학생 또는 종업원이 있어야 돼요? 그럼 됐어요. 다가구는 뭐라고? 19는 뭐라고? 다가구. 그럼 됐어요. 임대형 기숙사는 몇 실? 20실. 그러면 됐어요. 준주택은 여러분들 기호생로 있지? 기호생로. 진짜 가만 안 둔다 진짜 나. 생활 숙박시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생활 숙박시설 안 되고 다중생활시설입니다.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같은 거. 준주택은요, 기호 생로 아니고 기호 단호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답은 5번이고요. 뻔히 알고 있는 사람들도 이게 지문에 숨겨져 있으면 잘 안 읽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준주택 기호 단호
준주택 기호단호 기억하시고, 참고로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이게 단답형으로 떴어요. 다음 중 준주택이 아닌 것을 찾아라 하고 기호단호 뜨고 실제로 생활 숙박시설이 답이었습니다. 아시겠죠?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 한 명도 안 틀렸으면 좋겠는 그런 문제입니다. 5번. 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여러분들 부동산업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있는데 아직도 이거 못 외우신 분들 진짜 좀 그래요. 좀 갑시다. 왜 그러셨어요? 부동산업은요,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임대공급업은요, 자, 따라해보세요. 개공. 민개공 아니고 임개공. 관련 서비스만 자, 따라 중자감. 관에서 만든 중자감이라는 국립대학이 있습니다. 임은 세 가지 있습니다. 뭐 있어요? 주거, 비주거, 기타. 개공, 주거, 비주거, 기타. 관리는요? 주거, 비주거. 기타 부동산은 관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자감은요?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4개. 이 중자감 4개가 진짜 중요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중개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긴 게 있다 그랬죠. 분양 대행업. 요게 이제 2024년 7월 1일 날 신설된 내용이라서요. 하나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분양 대행업이 부동산업 중 관련 서비스업에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신설된 거, 부동산학계로는 바뀌는 법도 잘 없는데 새로 신설된 거 하나 있으면 시험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겠죠. 그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아예 이거는 배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슨 업만 얘기하라 그러냐면 관련 서비스업만 얘기하라 그랬거든요. 관련 서비스업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딱 6개 있어요. 관련 서비스업. 첫 번째, 주거용 부동산 관리. 두 번째,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기타 관리는 없어요. 그러면 2개 했지, 관리 2개 했지. 그러면 4글자 4번 해주시면 됩니다. 중개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 분양대행. 이 6개 중에 하나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주거용 부동산 관리,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중개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 분양대행. 그 중에 하나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머리 싸매고 책 보지 마시고 이렇게 문제 하나 풀면서 개념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런 수업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하는 거예요. 해보자, 뭐. 그래서 일단 임대업은 아예 볼 필요가 없어요. 임대업은 관련 서비스업 자체가 아닙니다. 이거는 개발 공급업입니다. 개발 공급업이면 안 됩니다. 임대 공급업입니다. 그리고 관리는 맞는데 기타 관리는 안 돼요. 임대업은 안 된다니까. 그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일단은 1번, 2번, 5번은 왜 안 되냐면 1번, 2번, 5번은 이런 업이 있긴 한데 부동산업 중 관련 서비스업이 아니에요. 걔는 임대 공급업이에요. 임대 공급업. 그리고 관리업이 있긴 한데 기타 관리는 안 돼요. 기타 관리는 아예 없는 업입니다. 그래서 분양 대행업, 새로 신설된 업이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하시자.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 6번. 토지 특성 관련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출발합니다. 개별성 때문에 이런 거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일몰일가의 법칙이 배제됩니다. 배제되고 대체 관계가 제약되고 참 좋았는데 토지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으로 만든다. 여러분들 현실 세계에 완전 경쟁 시장은 없어요. 현실에 있는 시장들은 전부 다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아깝이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만든다라고 해야 됩니다. 1번 기업 땡 이은 겁니다.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 관점에서는 공급을 늘릴 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토지는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물으면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만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만 무슨 성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 관점에서는 공급을 늘릴 수 있다. 정말 퍼펙트한 문장입니다.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만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이해는 오케이. 디귿.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하는 것은 부증성과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 아니라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부동성과 인접성. 요거 2개 때문에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이 생깁니다. 자, 문제 풀다가 이렇게 장기란 뜻이 나와요. 장기 투자를 통해서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장기가 뜨면요. 그만 읽어도 돼요. 여러분 장기는 짧다 길다? 길다 무슨 성? 그러니까 장기가 뜨고 영속성이 답이 안 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문제 풀다가 장래 아니면 장기가 뜨잖아요. 예외 없이 영속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가
장기가 뜨면 영속성이니까 답은 니은, 리을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잠깐 칠판. 아까 제가 부증성과 용도의 다양성이 틀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는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자, 토지를 이용할 때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토지를 이용할 때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되는데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부증성 때문입니다.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희소한 재화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이용할 때 베스트 이용,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되고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이 토지에 가장 적합한 용도 한 놈을 뽑아줘야 됩니다. 우리 이것을 최유효 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잘 들어요. 외부 효과 지역 분석이 뜨면 무슨 성 아니면 무슨 성이고 부동성 아니면 인접성이고 최유효 이용이 뜨면 무슨 성 아니면 부증성 아니면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요까지가 6번까지가 총론이었습니다. 6번까지가 총론. 7번부터가 이제 경제론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자. 다음 중 기간 개념으로 쓰이는 유량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유량은 눈길도 주면 안 돼. 우리는 오직 저량을 찾을 거예요. 저량을 찾아서 뺄 겁니다. 저량에는 자 따라합니다. 제자가 보통 달인, 제자가 보통 달인 하시면 됩니다. 어디 있는 제자가? 저 제자가 보통 달인. 재고, 자산, 가치, 보급률, 통화량, 단기, 인구 하시면 돼요. 근데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제자가 보통 달인으로 됐어. 근데 끝날 때 변동분으로 끝나버려. 무슨 분? 변동분. 변동분으로 끝나버린 아무리 제자가 보통 달인이 떠도요. 변동분으로 끝나는 순간 예외 없이 유량으로 가버립니다. 그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인구는 뭔데? 저량인데. 인구는 저량인데 인구 뒤에 뭐가 붙으면 변동물이 붙으면 이거는요. 아무리 인구가 붙어도 변동물이 더 중요한 거야. 유량으로 가버립니다.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제자가 보통 달인을 찾아서 빼겠습니다. 요거 제자가 보통 달인?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거 제자가 보통 달인 맞아요. 요거 제자가 보통 달인 아니에요. 요거 제자가 보통 달인 맞아요. 지금 이게 왜 제자가 보통 달인이죠? 자, 여러분들. 자산은요, 내 돈, 자본과 남의 돈, 부채의 합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산이 저량이면 그를 구성하고 있는 자본과 부채도 당연히 저량입니다. 재고, 달인 맞죠? 통화량, 맞죠? 임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 둘, 셋, 네 개를 빼야 되고, 원래는 5개를 빼려고 봤는데, 뒤에 변동문이 있어서 얘는 유량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작년에 유량저량 문제가 한번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변동분이 안 나와가지고요.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빼고 나머지 유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고요. 혹시 이 문제 3번 맞추신 분들은 당분간 유량저량은 공부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정리가 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틀리신 분들은 유량저량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네. 그 밑에 8번. 이런 형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1년 동안 신규 건설 분양되지 못했대. 현재 존재 공가 상태래. 그래서 여러분들 기역이 먼저 알려드릴게요. 기역은 유량의 공급과 유량의 수요를 따질 수 있는 그런 지문이에요. 리을은요. 저량의 공급과 저량의 수요를 따질 수 있는 그런 지문입니다. 자, 그럼 먼저 기업부터 한번 가볼게요. 기업. 유량 공급은 1년 동안 신규로 건설된 게 10만이기 때문에 유량 공급은 10만 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만채가 분양되지 못했대요. 그럼 만채는 사람이 안 살아. 그럼 사람이 사는 건 9만이야. 맞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15만 채 주택이 존재한대요. 저량 공급은 15만이야. 맞아요? 8만 채가 공가래요. 8만 채 사람이 안 살아요. 그럼 사람이 살고 있는 건 몇 개? 7만 개가 수요된 거예요. 그래서 가자. 저량의 공급은 15만이다. 15만 맞아요. 저량의 수요량은 8만이다. 8만 아니에요. 8만을 빼야 돼요. 7만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특이한 이유가 여러분들은 1번, 2번에 저량이 배치되어 있다고 해서 기역을 보고 저량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니은이 저량 공급과 저량 수요를 판단하는 기준이고요. 기역은 유량 공급과 유량 수요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거 다 맞아요. 유량 공급은 10만 개고 유량 수요는 9만 개 맞습니다. 유량 공급이라는 것은 기간 동안에 실제로 공급되는 양이 맞습니다만 저량 공급이라는 것은 중요하다 그랬죠. 시점에서 많은 거, 존재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 8번, 2번 맞추신 분들은 감축 드리옵니다. 9번으로 갑니다. 자, 9번 틀리신 분들은요, 이제 우리
그 집에 베란다에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서 나는 왜 이럴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좀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서 반성도 좀 하시고 그러세요. 아시겠죠? 반성이 필요합니다. 자, 9번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는 뭐죠? 아파트입니다. 9번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찾을 때는요, 눈길도 안 주면 안 되는 게, 일단은 수요는 눈길도 안 줄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수요량만 눈길 줄 거예요.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뭐죠? 아파트 가격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른쪽에 몇 개 있죠? 2개 있습니다. 지금 3개 있는데, 그럼 내가 돌아버립니다. 아파트 가격은 2개 있습니다. 왜 3개가 아니냐면요, 얘는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입니다. 예상은 여러분들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쌤, 나는 가격 하나 더 찾았는데 걔는 아파트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걔는 대체재 가격으로 봐버립니다. 얘도 답이 아닙니다. 이자율은 당연히 답이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는요, 몇 번과 몇 번만? 2번과 3번만 왼쪽으로 가주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만 답이 될 수가 있거든. 근데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건축기술. 건축기술. 여러분들 이건 저 따라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오케이. 생산비. 따라한다면서 또 따라해봐서. 생산비, 건축비, 임금, 토지가격, 생산기술, 건설업체 수.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생산비, 건축비, 토지가격, 건설노동자의 임금, 건설업체 수, 생산기술 이런 것들은요, 수요량도 관계가 없고요, 수요와도 관계가 없어요. 얘들은 오직 공급만 변화시킵니다. 누구만? 공급만. 수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어버립니다. 왜 답이 2번이냐면요, 아까 제가 아파트가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 무슨 주택 가격은? 단독주택 가격은 대체재 가격으로 봐버립니다. 대체재 가격은 대표적인 수요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오케이? 답은 2번이고요. 요거 맞추신 분들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완벽하게 이해하신 분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게다가 공급만 변화시키는 것을 골라내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 이럴 때 강의하는 보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보람 있어요. 맞추신 분들 손 들어봐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틀리신 분들은 생각하는 의자 앉아가지고 나는 왜 이럴까? 옛날에는 총명했는데 그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10번 문제를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10번 문제. 4번, 5번 체크한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4번, 5번 체크하신 분 한테 걸려봐. 다른 거 체크해서 틀린 것처럼 고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얼굴 붉히는 일을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에 여러분들 소득이 뜨면요, 소득이 뜨면 정렬중만 답이 됩니다. 그렇게 애먹이고 안 따라하다가 내가 소득에 하면 정렬중, 소득에 하면 정렬중 안 따라하다가 지금 와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니까. 소득에는 무조건 정렬중만 답이 돼요. 따라서 절대로 4번, 5번 대체재 보완제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소득이 뭐 있죠? 증가, 수요도 뭐? 감소.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감소되면요, 여기서는 10%, 8%,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칼로 10%, 8% 파버릴까 우리? 여기 5%도 파버리자 이거. 5%, 10% 이런 거, 2% 다 지워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이거.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감소되는 재화는 열등제입니다. 일단 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 1번 아니면 2번. 또 갑니다. 한 놈의 가격과 다른 놈 수요입니다. 뭐라고요? 한 놈의 가격, 다른 놈 수요가 같은 방향이면, 가자. 교차에, 또 왜 못하지? 소득에, 교차에, 한 놈 가격이 뭐 했대? 상승했대. 근데 다른 놈 수요가 뭐 했대? 증가되었대. 그럼 둘은 방향이 똑같잖아. 무슨 제? 대체제입니다. 이거 재활용합니다. A 가격이 뭐 했는데? 상승했는데 C 수요는 뭐 했어? 감소. 방향이 반대잖아, 그지? 둘은 무슨 제? 보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는 주관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자.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증가되는 재화는요? 정상제.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감소되는 재화는요? 열등제. 한 놈 가격 상승할 때 다른 놈 수요 증가되는 재화는요? 대체제. 한 놈 가격 상승할 때 다른 놈 수요 감소되는 재화는요? 보완제. 그래서 이건 계산 문제, 안 계산 문제? 안 계산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계산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산 문제가 아닌데 계산 문제래. 뭐 계산했는데? 그러니까 소득의 정렬중, 교차의 대보도로 분류한 다음 소득 증가, 수요 증가는 정상제지만 소득 증가, 수요 감소는 열등제. 한 놈 가격 상승할 때 다른 놈 수요 증가되면 대체제지만 한 놈 가격 상승할 때 다른 놈 수요 감소되면 보완제. 이름하여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면 정상제, 마이너스면 열등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면 대체제, 마이너스면 보완제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 답은 1번이고요. 틀리시면 안 됩니다. 11번. 11번. 진짜 나 저 11번 여러분들 저 맞췄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냈던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요. 수요 곡선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거. 자, 봐봐. 1, 2, 3, 4. 4번 찾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수요 곡선 좌측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곡선이 좌측이니까 수요 감소예요. 오케이? 수요 감소. 근데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틀릴 수도 있어. 근데 뭐 체크하시면 안 되냐면, 잘 들어. 이거 체크하신 분. 난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아파트 가격 상승, 아파트 가격 하락은 무엇에 변화해요? 수요량에 변화해요. 수요량에 변하고 곡선상에서 점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체크하신 분들은 너무합니다, 여러분들. 너무하지 않나? 다른 거 체크 틀린 것처럼 고쳐놓으세요. 얘는요, 수요량을 감소시키는 거지, 곡선상에서 점을 상향으로 이동시키는 거지, 곡선 자체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이거.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건축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요,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지, 수요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5번.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수요를 증가시켜버립니다. 맞죠? 그리고 거래세가 인하되어도 수요가 증가되는 겁니다. 오케이? 답은 3번인데, 자, 보셔야 됩니다. 대체재 뒤에 가격이 붙었을 때는 대체재 가격이 상승해야지 내 거 수요가 증가되고요.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내 거 수요가 감소되거든요. 근데 대체재 뒤에 뭐가 붙었어? 수요가 떴어. 이거는 상식선에서 여쭙겠습니다. 대체재 쪽 수요가 증가되면 내 거 수요는 뭐 된다? 감소된다. 이게 상식을 묻는 겁니다. 우리 뭐 찾아야 되는데? 수요 감소 찾아야 되는데, 대체재 수요가 증가되면 내 거 수요는 감소됩니다. 그래서 보완제는 집어치우고 제가 요것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수요 감소는 방금 했으니까 제가 수요 증가만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수요 뭐요? 증가. 자, 수요가 증가되려 그러면요, 대체재 가격이 상승해야 됩니다. 대체재 가격이 뭐? 상승. 대체재 수요가 감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한꺼번에 공부할 거니까 저한테 대답해 주세요. 잘 들어. 대체재 가격이 뭐 하면? 상승하면 일단 수요 법칙에 따라서 대체재 쪽 수요가 뭐 할 거고? 감소할 거고, 내 거 수요는 뭐 한다? 증가한다. 그러면 다 대답하시죠. 보지 말고. 내 거 수요를 증가시키려고 그러면 대체재 가격은 상승입니다. 대체재 쪽 수요는 감소해요. 둘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거 수요를 증가시키려고 그러면요, 대체재 가격은 상승해야 되고요, 대체재 수요는 감소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번에는 수요 감소니까 대체재 쪽 수요가 증가돼야 내 거 수요가 감소된다. 이렇게 해서 수요 감소 요인 답은 3번입니다. 짤막짤막한 지문이지만 상당히 많은 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번 맞추신 분들은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한 번 더 구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수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공급만 변화시키는 것도 취소하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요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 중에서 특히 대체재 뒤에 가격이 떴을 때와 대체재 뒤에 수요가 떴을 때도 완벽하게 구분하신 분입니다. 11번은요, 지문은 적지만 상당히 많은 걸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맞추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12번 갑니다. 자, 12번 문제, 그나마 좀 빨리 푸는 방법을 제가 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그나마 빨리 푸는 방법. 이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자꾸 보면 버릇돼, 이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12번 문제는요, 최근 시험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거든요. 요거 앞에 뭐뭐 하는 경우를 다 읽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럼 뒤에 거 들을게요. 수요 증가폭이 공급 감소폭보다 크다면, 그러면 이거 수요 증가만 보시면 돼요. 큰 것만 보라 그랬잖아. 그러면 갑니다. 가격 뭐 상승, 양은 뭐 증가. 이거 맞네. 두 번째는 수요 감소폭이 공급의 작다. 작으면 공급의 감소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공급 감소는 깁스 감소 기억납니까? 가격은 뭐 상승, 양은 뭐 감소. 이것도 맞네. 3번으로 갑니다. 3번. 수요 감소폭과 공급 증가폭이 있는데 수요 감소폭이 공급 증가폭보다 작다면 뭐 보면 돼? 공급 증가. 깁스 증가 아닌가? 가격 뭐 하락, 양, 증가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3번 뒤에 문제 푼 흔적이 발견되면 안 됩니다. 큰 것만 보고 작은 건 개무시하기로 했거든. 1번은 크니까 큰 것만 보는 건데 2번과 3번은 작은 거니까 오른쪽 걸 봐야 되는 겁니다. 4번. 수요 증가폭 또 작대.
작으면 공급 감소만 보면 되거든. 공급 감소. 공급 감소는 깁스 감소니까 가격 상승, 양 감소 맞고요. 5번을 한 번 더 보셔야 됩니다. 수요 감소폭과 공급 감소폭이 같다면, 원래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일 때는요, 가격 알 수 없고 양 감소거든요. 맞죠? 근데 뭐가 뜨면? 같다면이 뜨면 가격은 뭐하고? 불변하고 양은 감소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격 불변, 양 감소. 오케이, 맞습니다. 이 문제는요, 뭐뭐 하는 경우까지는 아예 보지 말고요. 뒤에 크다면, 작다면, 같다면에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답은 몇 번? 3번. 13번. 자, 13번 문제. 그나마 좀 이렇게 빨리 푸는 방법. 빨리 푸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13번 문제에서 혹시 시간이 없어서 13번 문제를 날려야 되겠어. 날려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하고 날려야 됩니다. 자, 가자. 뭘 구하래요? 기울기. 무슨 곡선? 공급 곡선. 기, Q. Q에서 끝매점에서 기울기 찾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공급 곡선 기울기입니다. Q에서 끝매점 해야 됩니다. 몇 분의 몇? 1분의 1. 이게 공급 곡선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얼마? 1. 얘는 얼마? 2분의 1. 2분의 1이야. 그래서 기울기는요, 분자에 Q가 올라간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P분의 Q. 분자에 Q가 올라간다. 기Q.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에서? 1에서 2분의 1로 갔지? 맞아요? 기울기 얼마? 2분의 1 감소. 틀리더라도 3번이나 5번 체크하시는 우를 범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없어서 넘어가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지만 기울기 기Q 해서 2개 날리고 나머지 3개 중에 답을 체크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같게 만들어 줍시다. 이 밑에 게 수함수예요. 원래는 150-2p랑 30 플러스 p가 같았다가 150-2p는 그대로인데 공급함수가 30 플러스 2p로 변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푸는 겁니다. 몇 p? 3p는 120, p가 40. 여기 뒤에 보면 좀 쉽겠다. q는 얼마? 70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 몇 p? 4p는 120, p는 얼마? 30. 뭐 여기다 대입하자. 60 되지니까 q는 얼마? 90. 자, 마음에 준비하시고. 가격은 40 하던 게 30으로 갔지 않습니까? 가격은 10이 뭐 됐고? 하락됐고. 맞아요? 양은 70 하던 게 90 같지 않습니까? 20이 뭐 됐다? 증가되었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울기부터 먼저 연습을 좀 해놓으시고요. QD, QS 같게 바뀐 QD와 QS를 같게 만들어서 정답 1번 처리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14번. 14번은 이번 시험에 나옵니다. 14번은 나옵니다. 혹시 14번 문제 맞추신 분들은요, 이번 36회 부동산 학기론의 한 문제 예약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하드려요. 정답 몇 번인가요?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1번 갑니다. 완탄. 찍고 보고 말하세요. 완탄일 때는 뭐 불변? 가격 불변. 가격 불변. 완탄일 때 수요가 뭐였다? 증가했다. 근데 이 문제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격을 안 물었어요. 가격은 불변하는데 양은 뭐하죠? 증가됩니다. 양 증가는 맞아요. 선생님, 가격 불변이 없는데 안 물어도 되니까 양은 증가합니다. 오케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쭉 찍고 뭐야? 양 불변. 수요가 증가해도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완탄. 공급이 증가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4번, 5번이 그 유명한 더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더덜은 언제 나온지 알려드릴게요. 한 놈이 변할 때 다른 한 놈이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일 때 더덜이 나옵니다. 그럼 이 둘 다 더덜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뭐가 증가할 때?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가 탄력적이다. 아, 더덜 문제구나. 자, 수요가 뭐 할 때? 증가할 때. 공급이 뭐? 비탄력적이구나. 아, 더덜 문제구나. 여러분들 4번, 5번을 보시는 순간 아, 이게 더덜 문제지!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더덜은요, 감소는 잘 안 나오거든, 솔직히. 증가만 합시다. 수요가 증가할 때는요, 공급이 탄력, 비탄력 나올 때 더덜이 나오는 거고, 공급이 증가할 때는요, 수요가 탄력, 비탄력 할 때 더덜이 나오는 겁니다. 탄력적일 때는 그 기울기가 완만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덜 변하고 양이 좀 더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탄력적일 때는 그 기울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변하고 양이 좀 덜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4번, 5번을 보자마자 이거 더덜인데! 이거 더덜인데 이거!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4번 갑니다.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 탈때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면요, 가격 변동폭이 크다, 작다? 작다. 가격이 많이 안 변합니다.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완만하기 때문에. 근데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많기 때문에, 가파르기 때문에 가격은 더 크게 알아갑니다. 더 크게. 가격은 더, 요게 상승한다로 바꿔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어차피 틀렸네. 예.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5번은 전반적으로 다 틀렸네. 더 크게 변해야 됩니다. 비탄력 찍을 때는 더 크게 변해야 됩니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승할 때는 상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작게 더 크기가 중요한데 더 크게 변해야 됩니다. 비탄력 찍을 때는 기울기가 많기 때문에 가파르기 때문에 5번 맞추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이번 시험 무조건 나온다고 봅니다. 저는요. 이게 4번 5번을 보는 순간 더 들이라는 생각 하셨어요? 했어요? 하긴 했는데 틀렸어요? 네. 더 나빠요. 요 5번 15번으로 갑니다. 더 나빠. 그런 사람이 더 나빠. 자, 15번 문제는 이렇게 풉니다. 자, 보세요. 밑에 가격, 위에 수요량, 그리고 절대값, 그리고 위에 탄, 밑에 비. 가자. 수요 가격 탄력성이 뭐냐면 탄력적이면 밑에 있는 뭐보다는 가격 변화율보다는 위에 있는 누구?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 어때요? 맞죠?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은 둘 다 그렇습니다.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탄력성은 커진다. 자, 잘 보시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뭐랑 비교하죠? 1과 비교합니다. 커진다는 얘기는 1보다 커진다. 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기 탄력적이에요.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 자, 지금부터 무한대와 같은 말 퍼레이드 알려드립니다. 무한대를 뭐라 부르고? 완전 탄력이라 부르고.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고? 무한히 크게 변하고. 수요 곡선은 무슨 선이다? 수평선이다. 자, 갑시다. 탄력성이 무한대가 나오면요. 기울기는요. 수평. 뭐라고 올른다? 완전 탄력이라고 올른다. 자, 탄력성이 0이 나옵니다. 제가 숫자 알려드릴게요. 숫자 0. 그럼 뭐라고 부르고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 기울기는 수직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4번 잠깐 건너뛰고 5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대요. 그럼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비탄력. 임대료 상승하는 건 고가 전략이에요? 저가 전략이에요? 고가 전략.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수입은 뭐 된다? 증가됩니다. 정답은 4번인데 잠깐 칠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요,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4대 불변이 있습니다. 4대 불변. 완탄인 경우가 있고요. 완비인 경우가 있고요. 단위 탄력적인 경우가 있고요. 갓다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요거 3개만 할게요. 자, 가자. 불변입니다. 완탄일 때는 뭐 불변? 가격 불변. 완비일 때는 양 불변. 단위 탄력적일 때는 수입 불변. 자, 단위 탄력적은 탄력성의 값이 얼마일 때죠? 1일 때죠. 그럼 잘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엇의 변화율분의?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근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라고요? 1. 자, 가격이 플러스 10 됐어. 수요량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0 돼야 돼. 맞아요? 가격이 마이너스 10 됐어. 수요량은 플러스 10 돼야 됩니다. 자, 그럼 대답하세요. 수요 탄력성이 뭐일 때는요? 단위 탄력적일 때는요? 1일 때는요? 가격을 변화시킵니다. 수요량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화해요. 얼만큼 변화해요? 가격 변화시킨 만큼 변화해요. 그 결과 뭐가 불변이에요? 수입이 불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수요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이면 가격 변화시킵니다. 수요량은 변하고 수입은 불변합니다. 한 번 더. 수요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변화시켰을 때 수입은 불변하고 순서 바꿨어요. 다시 한번 순서 바꿨습니다. 수요 가격 단위 탄력적일 때는 수입은 불변하고 수요량은 변하고 수요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변화시키면 수요량은 변하고 수입은 불변하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수요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변화시켰을 때 수입은 정신 차렸네 이제 불변하고 수요량은 변화한다. 얼만큼 변한다? 가격 변화시킨 폭만큼 변한다. 그래서 우리 공부 잘하는 사람들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수요의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변화시켰을 때 수요량은 변해. 수입이 불변이야. 수입. 까먹으면 안 돼 이거. 수입이 불변이야.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도 공부를 해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들 공부 어떻게 하냐면 수요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변화시켰을 때 무언가가 불변이다 이렇게 공부해요. 무언가가 불변이다. 이 사람들요 불변나무 한장합니다. 가자. 수요 탄력성이 1이 돼요. 1이 뭐죠? 단위 탄력이죠. 이때 임대료를 하락시켰을 때도요 뭐는 변하죠? 수요량은 변해요. 수요량은 변하고 수입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수입 불변입니다. 수입 불변입니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16번 문제. 16번 문제 8장 한번 깨보실래요? 8장 끼셨어요? 네.
자, 수의 가계 탄력성부터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가계 탄력성. 밑에. 플러스 8 이렇게 해야 되는데 8% 상승이잖아. 위에. 아닌데. 됐어요. 하지마. 됐어. 하지마요. 마음 상했어요. 위에 마이너스 4. 자, 수의 가계 탄력성은요. A 가격이 상승했으면요. A 수요랑 갖고 와야 됩니다. 쌤, 그걸 헷갈리게 왜 뒤에 빼놨어? 헷갈리라고 뒤에 빼놓은 거예요. 헷갈리라고. 여러분들, 내 거 가격 변화를 분해 내 거 수요량의 변화를 수의 가계 탄력성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건 얼마냐면요. 0.5가 나와요. 근데 이건 비탄력이에요. 0.5는 1보다 작거든. 그리고 교차 탄력성은 절대값 이씨 없이. 자, 가자. 밑에 얼마? 플러스 8. 맞아요? 위에. 마이너스 16. 결과값은? 마이너스 2. 둘은 무슨 제? 보완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순서대로 뭐예요? 0.5에 뭐예요? 비탄력에 뭐예요? 마이너스 2에 무슨 제요? 보완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수의 가계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절대값인데 유의할 점은 내 거 가격 변화율 분의 내 거 수요량의 변화를 따지셔야 돼요. 1과 비교해서 1보다 크면 탄력, 작으면 비탄력을 따지는 거고 수의 교차 탄력성은 내 거 가격 변화율 분의 다른 놈 수요량의 변화를 따지는 거예요. 절대값은 없고요. 플러스면 대체제, 마이너스는 보완제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거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틀릴 수도 있어요. 뭐 무조건 다 맞춰야 되는 건 아닌데 제가 여러분들 양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긴 하거든요. 양보할 수 없는 게 3번 체크하신 분들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3번은 진짜 용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수의 가계 탄력성이 얼마인데? 0.5인데 탄력이 될 수가 없어요. 3번은 민법으로 치면 유효해요? 무효해요? 아니에요. 3번은요. 법률 행위의 불성립이에요. 뭐 말이 통해 강연해 먹지. 이거는 법률행위가 성립되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3번은 문제를 풀 필요도 없다니까. 3번은 0.5인데 탄력일 수가 없다니까. 하나 더 할까요? 교차 탄력성이 얼만데? 0.2라고 돼 있지? 0.25인데 보완제일 수는 없어요. 교차 탄력성이 0.25면 플러스거든. 플러스인데 보완제가 될 수는 없다니까요. 3번 체크하신 분들은요. 이해력이나 암기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아니에요. 3번 체크하신 분들은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빠요. 탄력성이 0.5인데 탄력이 될 수가 없고요. 교차 탄력성이 0.25면 플러스인데 보완제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3번 체크하신 분들 나빠요. 답은 2번입니다. 맞추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17번. 제가 직접 한번 써볼게요. 자, 수요 뭐하고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잠깐만 칠번 보시고 수요 증가되고 공급 감소되면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양은 알 수가 없죠. 수요 증가되고 공급 증가되면요. 가격은 알 수 없고 양은 증가됩니다. 수요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되면 인기도 없는데 흔해졌거든요. 가격은 하락하는데 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수요 감소하고 공급 감소하면요. 가격은 알 수 없는데 양은 감소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요거 여러분들 될 때까지 보세요. 될 때까지. 근데 여기서는 뭐를 얘기하라 그랬냐면 알 수 없는 걸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은 기억은 말 수 없고 양, 가격, 양, 가격. 순서대로 양가 알 수 없다 그러시면 됩니다. 양가 알 수 없어. 양가. 뭐요? 양가 알 수 없습니다. 문제 답은 4번입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이고 틀리시면 안 될 것 같네요. 18번. 일단 18번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알아야 됩니다. 18번 문제는요. 이거 전체 수요량의 변화를 구하는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단별 모의고사 지금 문제풀이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꼭 오전에 그 심화이론 강의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설명을 2번, 3번 하라 그러면 안 돼. 나도 힘들어. 많은 짓이야. 여러분들 화낸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전부 다 몇 프로씩 상승했죠? 3%. 자, 근데 대답하십니다. 가격을 상승하면 수요량은 뭐 되고? 가격을 상승시키면 수요량은 뭐 되고? 마이너스 됩니다. 맞아요? 소득을 증가시키면 수요량은 플러스. 대체적 가격을 상승시키면 수요량은 플러스. 근데 쌤 시험에 지금 박스 안에 정상제란 말도 없고 대체제란 말도 없는데 정산제인지 대체제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소득 탄력성이 0.4인 순간 정상제예요. 왜요? 플러스니까요. 교차 탄력성이 0.2인 순간 대체제예요. 왜요? 플러스니까요.
그 다음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38에 그렇게 38에 그럼 마이너스 2.4 하시면 돼요. 얼마요? 마이너스 2.4. 34 그러면 플러스 1.2 하시면 되고요. 32 그러면 플러스 0.6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요거는 플러스 1.8이고 마이너스 2.4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0.6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0.6% 감소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정답이 1번이 되는 그런 문제. 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들으세요. 잘 들어요. 가격 상승한 거랑 가격 탄력성 곱한 것만큼 수요량 마이너스. 소득 증가된 거랑 소득 탄력성 곱한 것만큼 수요량은 플러스. 대체재 가격 상승한 거랑 교차 탄력성 곱한 것만큼 수요량은 플러스. 요 세 개 계산하는 값을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한다. 끄떡끄떡해 그냥. 한 번 더 할게요. 가격 상승한 거랑 가격 탄력성 곱한 것만큼 수요량 마이너스. 소득 증가된 거랑 소득 탄력성 곱한 것만큼 수요량은 플러스. 대체재 가격 상승한 거랑 교차 탄력성 곱한 것만큼 수요량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계산한 것을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번 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만합니다. 답은 1번. 19번. 답은 경기 변동상의 특징을 연결한 것인데 옳은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상향시장은 매도자가 중시되고요. 옛날 가격은 하한선이에요. 그래서 1번은 틀리고 2번 회복시장은 매수자 중시에서 매도자 중시 태도로 변화되는 거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고요. 후퇴시장은 하한선이 아니라 상한선. 하향시장은 매수자가 중시되고요. 5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정시장은 호황에는 약하고요. 불황에 강한 시장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19번에 2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입니다. 거미집 이론입니다. 거미집 이론은 별 하나 때려 두시고요. 이번 시험에는 거미집 이론이 나온다고 봅니다. 수탄수 공탄발 기억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발산형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발산형이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다 수렴 아니면 순환인 것 같아요. 자, 보니까 수의 탄력성이 더 커요. 공급의 탄력성보다. 그럼 이거는 수렴입니다. 맞죠? 기울기는 큰 것 동그라미 할까요? 작은 것 동그라미 할까요? 작은 거. 작은 게 탄력적이거든. 수요 기울기가 더 작아요. 그럼 수요가 탄력적인 거예요. 이것도 수렴. 자, 그리고 지문 탄력이 잘 들어요. 3번, 4번은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탄력성의 크기를 구할 거고요. 5번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탄력성의 크기를 구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탄피거든요. 탄피. P에서 끝맺음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오른쪽에서 왼쪽. 2분의 6 하면 이거 수의 탄력성이 3이야. 이거는 4분의 8 해서 탄력성이 2야. 수탄이 더 크거든. 얘도 수렴. 맞아요? 이것도 4분의 2 하면 0.5야. 6분의 3 하면 이것도 0.5야. 얘는 순환. 그래요? 마지막으로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4분의 3 하면 0.75.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2분의 3 하면 1.5. 공탄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것만 발산. 이렇게 해서 답이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다시 3번, 4번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탄력성의 크기를 구하고요. 5번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탄력성의 크기를 구하는 겁니다. P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지를 결정하면 되는데 우리는 탄피 P에서 끝맺음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에 거미집 이론은 이렇게 유사하게 나올 것 같아요. 탄력성 하나 주고 기울기 하나 주고 함수 3개 주고 문제 푸는 형태 꼭 한번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단원별 모의고사는 수업이 없어요. 단원별 모의고사는 아직 진도가 못 나가서 수업이 없고 그 다음 주에 아마 진행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했던 거 20문제이긴 하지만 중요한 문제 많았으니까 반드시 2번, 3번 복습하시고 정리 안 된 내용은 해설 강의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아니죠. 다다음 주까지 힘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